며느리가 제 옆에서 울먹입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억 3천만 원.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제가 사준 집에서 제 혈육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날로부터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7세 김애순입니다. 평생을 청소 용역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빌딩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거창한 삶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남편 정수는 구멍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1시에 닫았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들 승우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승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이 가게 계산대에 앉아 승우 성적표를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승우는 우리가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참 잘하네요. 이대로면 서울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돈이 물 쓰듯 나갔어요. 저는 청소일 외에도 주말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더 했고 남편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 힘들어도 참았어요. 승우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정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모두 축하해주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청소하시는 분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책값, 승우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줬어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돈도 아껴가며 승우에게 보냈습니다. 남편도 허리 디스크가 있었지만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승우 앞날이 더 중요했거든요. 승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월급날 승우가 용돈을 가져다 주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우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승우가 데려온 예비 며느리 윤희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군요. 깔끔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남편도 괜찮은 아가씨 같다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승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네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서울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7억 3천만 원. 큰 돈이었지만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요. 나와 내 아버지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승우는 당연한 말씀이죠.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윤희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시했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복받은 아내라고 인사하던 윤희의 모습을 보며 정말 똑똑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말이 짧아졌습니다. 주말에 한번 아들이 보고 싶어서 신혼집에 들러보려고 하면 어머니,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라며 거리를 두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윤희가 몸이 안 좋아서 이유는 늘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 조카 결혼식 참석차 갔다가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윤희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남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사준 집인데,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애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닐까?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인사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인터폰으로만 감사합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치 택배 기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승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승우야, 네 아버지가 위암 말기라고 하네. 빨리 병원에 와봐야겠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껏 고생해서 살아온 남편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갈게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주말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무척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들이 이럴까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상태 어떠세요?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네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자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또 화내시네. 전화 끊어.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짐이 된 거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수술 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8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보호자분, 할머님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승우를 기다렸어요. 승우가 언제 올까? 내가 너무 많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20kg나 줄었는데도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승우에게 맛있는 밥 사주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승우야, 네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한다. 제발 시간 내서 윤희와 함께 한 번만 와라. 아버지가 많이 아프시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윤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 냄새를 맡으면 토하거든요. 좀 더 안정되면 갈게요. 며느리가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요?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래도 며칠 후에는 마지못해 윤희와 함께 왔어요.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윤희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승우는 무엇이 바쁜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더군요. 남편이 승우야, 가까이 와봐. 우리 승우 손 좀 잡아보자 라고 했는데 승우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남편의 손을 겨우 몇 초간 잡더니 아버지, 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라며 황급히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윤희였어요. 승우가 나간 사이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어머님과 우리가 너무 힘이 드니까요. 투병 중인 시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힘겹게 누워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어요. 이 말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시아버지에게 할 말인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결국 남편은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제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면서요. 그 6개월 동안 승우는 회사 일이 바빠서 윤희가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겨우 3번 왔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병실 간이 침대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뛰어갔더니 곧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겠어요라고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승우야, 네 아버지가 위독하다. 지금 당장 와라. 절규하듯 소리쳤더니 이번에는 정말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윤희까지 급히 데리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날 새벽 4시 10분. 마지막까지도 승우는 언제 와요? 우리 승우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우리 승우 잘 부탁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43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전부가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승우와 며느리를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허탈했습니다. 윤희는 검은 옷을 입고 와서는 조문객들 앞에서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6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갑자기라니? 한 번도 친정 어린 문병은 오지 않았으니까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죠.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참 착하네, 이렇게 상심하는 것을 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윤희는 내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님, 장례식장이 너무 추워요. 여기 음식이 별로네요. 장례식장에 조문 오신 손님들의 음식도 챙겨보고 도우미도 관리하고 상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말이에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발인 날이었습니다.
상여를 따라가면서 며느리가 승우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시아버지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에도 며느리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자꾸 쳐다보더군요. 아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동안 남편 간병비며 장례비며 돈도 많이 들었는데 아들 내외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고 무심했습니다. 막상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너무 황망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이제라도 아들과 가족답게 지내보고 싶은 마음으로 혼자 남겨진 이 외로움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7일째 되던 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승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아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승우 엄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윤희가 나왔는데 표정이 반갑지 않더군요. 어머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윤희야. 내 시아버지 떠나보내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그때 뒤에서 승우가 나왔어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은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승우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아직. 그럼 뭔가 시켜드릴게요. 승우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했어요. 집에서 해준 밥이 아니라 치킨 배달이라니.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승우야,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지내기가 참 쓸쓸하다.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윤희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승우도 치킨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승우가 말을 꺼냈지만 윤희가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좀... 윤희야,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이라도. 아니에요. 이 집은 신혼집이잖아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말했어요. 윤희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산 집인지 알고 있지? 나와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7억 3천으로 산 집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잖니.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윤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했잖니.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어. 너희가 모시겠다고 했고. 그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승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자기 어머니와 아내가 큰 소리를 내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할 때 시부모님과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승 오빠도 평소에 부모님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면 갑자기? 내 시아버지 갑자기?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왔는데 갑자기라고. 어쨌든 안 돼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커졌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평생 욕 한 번 안 해본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여보 진정해요라고 말렸을 텐데 이제는 저를 말릴 사람도 없었어요. 어머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저희 집이라고요. 윤희도 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라고 했잖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옛날 얘기라고요. 21세기라서 부모 부양은 안 해도 된다고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윤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오히려 자유로우실 테네요. 서로 간섭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은 진짜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7억 3천이나 하는 집을 사준 어머니를,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윤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고 봐라.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아?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7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은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법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약서를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남편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챙겨두었거든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준비했어요.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승우와 윤희가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을 받았고,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통화 내역도 모았습니다. 장례식장 조문록도 가져왔어요. 3일간 장례를 치렀는데 윤희가 얼마나 성의 없이 행동했는지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는 긴 이름의 소송이었어요. 77세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법정에 갔을 때 승우와 며느리는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아마 77세 할머니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 법무사가 단호하게 나섰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남편의 6개월 투병 과정,
승우와 윤희의 냉정한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모욕적인 태도, 모든 것을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두 번째 재판이었어요. 병원에서 6개월간 남편을 돌봐준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6개월 동안 간병을 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승우는 언제 와요? 라고 애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며느리분은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시아버님의 임종 때 참석했습니까?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임종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습니까? 윤희가 말을 못하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세 번째 재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승우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빠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윤희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승우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며느리는 아예 뒤돌아 앉아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피고 신승우,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건 일시적 감정적인 표현이었고 그냥 하소연한 것이었는데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승우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므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이 판단한 일이야. 이제 내 집을 비워줘야겠다. 한 달 후 아들 승우와 며느리는 그 7억 3천짜리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 집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승우에게서 연락이 와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정중하게 마치 남에게 하듯 인사하더군요. 저도 잘 지내라 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윤희는 전화를 바꿔받지도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77년을 살면서 아주 늦게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남편이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내 남편도 가끔은 여보, 왜 그랬어? 우리 승우를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